아이고 좋구나.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효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세상에 안되겠다, 안되겠어.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아주 놀라운 현장입니다. 여기 마치 프랑스 같잖아요. 와, 전망 봐라. 와, 센강 같죠. 여기 봐, 깐 파리 이런 것도 써 있는데, 깐 파리가 8,960km 떨어져 있대. 여기는 서울이고요. 여기 서울에 나와 있는데 분위기는 파리 같습니다. 프랑스의 정치를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 현장인데요. 이렇게까지 꾸며놓은 이유는 앞으로 르노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르노의 전략은 세닉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전기차들을 우리나라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세닉이 어떤 자동차가 되는지, 그리고 이 세닉을 통해서 앞으로 르노가 어떤 자동차를 어떤 식으로 내놓게 될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를 보면서 처음에 충격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죠. 이거 대충 봤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세요? 이게 메이드 인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 5,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의 운송비랑 관세랑 뭐랑 하면 대충 한 7,000 되겠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4,60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물론 가장 기본 모델이 아마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5,000 중반까지도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프랑스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 내놓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레인지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레인지 안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 르노가 앞으로 전기차의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성비의 자동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 이 외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앞부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윗부분에 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래쪽에 반사같이 보여져요. 약간 멀리서 보면 반사된 거네? 라고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와, 뒤아래 와, 날카로운 거 봐.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빡빡, 뒤쪽에도 저런 식으로 빡빡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파팅 중에서 가장 긴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해. 하나의 부품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가고 있고요. 캐릭터 라인도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살짝 끊어지는 듯 하다가 쭉 이어지는 거, 끝에서 끝까지를 쫙쫙 사용하고 있는 게 르노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측면에 이렇게 뒷부분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에어로다이나믹 부품이면서 차의 독특한 디자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가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지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는 그렇게 날카로운 차는 아니에요. 날카롭지 않은 캐릭터 라인을 갖고 있는 르노 특유의 이런 따스한 양감을 갖고 있는 자동차인데, 그럼에도 지나치게 둔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너무 뜨거워. 그래요? 자, 실내로 들어갈 수가 없게 너무 뜨거운데. 타이어가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 2 SUV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타이어 패턴이 이렇게 V형 패턴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계절 타이어보다 한 차원 더 나가서 이제는 겨울용 타이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국지산 스노우 브레이크라고 하는 산하고 눈 표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는데, 여기 있으면 윈터 타이어를 겸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윈터 타이어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계절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가 아니에요. 그건 겨울에는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바꿔도 되는 거다. 꽤 비싼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잘 넣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잡이도 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전동이에요. 전동으로 튀어나오고 진짜 왜 자꾸 못하게 해. 아니, 이거 손잡이 보여주려고 그랬죠. 아유. 자, 손잡이가 이렇게 전동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전동으로 튀어나왔을 때 끄트머리가 이렇게 딱 걸리게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은 뭐겠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게 손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잡다가 탁 놓칩니다. 저희가 타는 전기차들 보면 다 이렇게 딱 놓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어서 놓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의 안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 부품을 장착해 놓기도 했어요. 똘똘하죠? 어우, 뜨거워. 트렁크 공간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트렁크 공간 진짜 넓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 높이가 꽤 됩니다. 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갈 수 있네요. 욕조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트렁크 바닥이 굉장히 낮다는 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 너무 낮은데? 너무 낮아서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여기서 짐을 꺼내려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내리기도 쉽지 않네. 여기서 짐을 꺼내려면 약간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이런 거 허리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꺼내실 때도 이렇게 약간 허리를 덜 사용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수납 공간이 더 있어요. 이 아래쪽에다 수납을 더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이 철판이었는데 이제 르노라든지 이런 유럽 메이커들은 이 아래쪽 판을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경량화에도 좋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교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죠. 그런데 왜 플라스틱이야?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은 자동차의 강성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플라스틱으로 경량화하는 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량은 545리터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는 그다지 깊지 않은데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540리터가 넘으면은 그럼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쇼핑백 거리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시거잭 아울렛도 제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동차의 가운데 부분을 접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가운데만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를 접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기다란 물건을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스키, 보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장치입니다. 이건 넣어줘야 돼. 진짜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라이트가 까맣다고요? 그쵸. 라이트가 꺼졌을 땐 이 전체가 검은색으로 보여져요. 이런 게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의 자동차들은 이 정도의 멋은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깜빡이는 시퀀설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시동을 걸면 항상 이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름대로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내다. 와, 힘들었다. 천장에 글라스 루프가 있네요.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글라스 루프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밝아져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누르고 있어야 돼. 마치 썬루프를 열고 닫는 것처럼 이렇게 스르륵은 되는데 한 번에 딱 눌렀을 때 딱 밝아지거나 딱 어두워지거나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느낌은 시트 포지션이 다른 전기차가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바닥이 좀 높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공간이 좀 뜨는 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똑바로 앉았을 때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똑바로 앉는 사람은 흔치 않을 테니까. 그리고 등받이는 어느 정도 좀 서 있습니다. 등받이가 그렇게까지 뒤로 눕혀지거나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스웨이드 처리가 돼 있고요.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좌석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생겨 있기도 한데요. 이걸 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야? 굉장히 거창한 컵홀더가 있죠. 컵홀더가 이렇게 거창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건? 지금 수납 공간이 살짝 있고요. USB-C가 있는데 이 USB-C에서 케이블을 꺼내 갖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SB-C 아울렛을 제공해 줍니다. 놀랍게도 뒷좌석은 이 USB-C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USB-C 아울렛이 앞좌석에도 2개, 뒷좌석에도 4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USB 아울렛이 정말 많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닫을 때 보통의 자동차 같으면 이렇게 락을 하는 버튼들이 하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자석으로 딱 붙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뗄 때는 약간 자석의 힘을 이겨서 탁 떼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자석으로 하면 되지 그동안 왜 굳이 락으로 해서 딸깍딸깍하고 소리나고 그런 것들을 자석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요거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겼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뭐 기계적으로도 굉장히 부드럽게 착착착 이런 식으로 되게 거창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끼우는 장치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도 끼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만 보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기다란 아이패드 같은 걸 여기다가 양쪽에서 같이 끼울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뭐 굉장히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치대를 여기다가 마운트를 시키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패드라든지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앞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앞좌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수납 공간은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수납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USB-C 아울렛이 2개가 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팔걸이가 되는데 팔걸이를 이렇게 해서 덮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아주 약간이지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제공되고 있는데, 근데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디바이더를 통해서 컵홀더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긴 물건을 넣든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컵홀더를 쓰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컵홀더만을 위한 공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측면에 1.5리터, 2리터 기다란 음료수병 같은 걸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문소리도 이게 또 고급의 문소리 아닙니까? 네, 그런 문소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갔지만 디스플레이 외에도 버튼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더운 날, 더워 죽겠는데 뭐 빨리 눌러야 되겠어, 아니면 추워 죽겠는데 빨리 열선 켜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그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한 라인이 있는데, 이 한 라인은 공조장치를 위한 라인으로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열선도 여기서 눌러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비상등 스위치 같은 거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진 않네요. 계기판 화면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 멋있는데요. 야, 이게 뭐 딱 바뀌면 되잖아, 바뀌면 되는데 바뀌는 걸 굉장히 멋있게 뭔가 한번 촤라락 이런 애니메이션을 막 해주고 있어요. 굳이 이런 애니메이션이 필요했을까 라고 생각되지만, 이럴수록 애니메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죠. 여기서 멀티센스를 통해서 자, 컴포트, 에코, 스포츠, 페르소 이렇게 바꿔주면 페르소는 퍼스널이죠. 그래서 이렇게 쪼르륵 쪼르륵, 멋있어. 그래,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그래픽 디자인은 아무리 멋있게 해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화려하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게 잘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음악 볼륨은 어떻게 줄이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음악 볼륨은 여기 스위치 있어요. 별도로 터치 스위치가 있어서 볼륨은 조절하시면 되고요. 핸들 뒤에 이것도 나름대로 좋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핸들 리모컨이 핸들 위에 있어야 보이죠, 이게 뒤에 있으면 이게 보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핸들 리모컨은 한번 익숙해지면 다시는 볼 일이 없습니다. 이 뒤에 리모컨이 있으면, 그러면 이건 볼륨 올릴 때, 내릴 때, 이건 뮤트, 이건 모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익숙해지면 잊질 않아요. 여기 있으면 항상 봐야 돼. 이게 볼륨이던가 이게 볼륨이던가를 항상 봐야 되는데, 요거는 요 안에 기능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기능들을 한 대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버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 한번 사용해 보면 정말 익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요. 디스플레이 자체도 큼직하기 때문에 너무 멋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 에코 스코어 같은 게 있어서 네가 어떤 식으로 운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사용자의 스코어를 보고서,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코칭해 줄까? 라고 하는 기능들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기청정기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공기청정기 기능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라고 했는데,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그래서 에어 퀄리티가 지금 어느 정도고, 공기청정기를 작동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작동시켰을 때 이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빠르게 회전시켜서 그 미세먼지가 필터에 다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차의 다양한 기능들을 잘 만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기능들 중에서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몇 개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좀 아쉬운데요. 최근 들어서 카플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는 동영상 플레이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굉장히 도전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계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대신에 이 디스플레이는 세로로, 이 디스플레이는 가로로,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런 식의 파팅을 나누는 걸로 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어느 정도 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각각의 디스플레이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각도도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운전자 중심의 디스플레이도 마음에 들고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쪽 끝에 손가락이 닿지 않을 텐데, 이렇게 기울어서
끝까지 손가락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인상적이네요. 가로로 길다면 이쪽 끝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로로 길기 때문에 세로로 길면 이 아래쪽은 손에 닿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긴 게 더 유용하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해봐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내가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줘야지. 내 좌우는 사실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때도 세로형 화면이 훨씬 더 유용하고요. 가로형 화면이 필요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위아래로 공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끼워 넣기 위해서 가로로 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전에 BMW가 했던 방식이고, 요즘 BMW는 이제 노이어 클래스부터 바뀐 그런 디스플레이를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 모든 메이커가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센터에다 갖다 넣는 걸 채택하고 있으니까 현대기아도 이런 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봤을 때 군데군데 액센트로서 크롬이 조금 사용되고, 인조 가죽인데 인조 가죽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옆에 스티치라든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렇게 저렴한 소재로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도 블랙 하이글로시를 통해서 이 손잡이가 고급스럽게 보여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예쁘게 만들었네. 자, 그럼 이 차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차를 운행해 보면서 이 차는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와인딩 로드를 간단하게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신, 와, 멋지지 않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길을 세닝 로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세닝 로드를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거대한 자동차면 세닝 로드를 달릴 때는 좋지 않을 거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놀러 갈 정도의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달리는 즐거움을 주는 자동차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 바로 세닉. 그 세닉이 1990년대에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세닉은 실용성과 운동 성능을 겸비하고 있는 대중적인 자동차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다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이런 자동차가 된 거죠.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자동차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세닉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더 절약할 수 있었을 거고요. 어떤 차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운동 성능은 이렇습니다. 이 차체가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바꿔서 약간 이렇게 뚝 이렇게 쿵 하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재밌네. 스포츠 모드에서 일부러 요 재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뒤통수를 살짝 톡 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재밌는데요? 확실히 스포츠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초반에 나갈 때 이렇게 재미 요소로 빡 하고 한번 때려주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할 땐 꾹 밟아도 이런 식으로 가속돼요.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메이커들이 뭔가 소극적이랄까, 뭔가 좀 걱정한달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스포츠 모드를 그렇게 팍 튀어나가게 만들면 어떡해,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에이, 컴포트 모드라도 좀 잘 달려야지 라고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 모드나 다 거기서 거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차는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다 바뀌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가는 느낌 보도록 하지요. 지금 이 차는 220마력입니다. 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초반 가속은 강력하게, 그리고 나서 중반 이후 가속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0마력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출력은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을 보면 막 380마력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고출력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 전기차 출력이 지금 잘 나가는 건데도 야, 여기서 더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나가는 느낌은 정말 마음에 들고, 전기차 특유의 초반에 밀어붙이는 요 힘이 강력해서 나가는 느낌은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차체 무게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핸들링 특성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중심 설계를 할 수 있는 전기차 특유의 그런 장점을 잘 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SUV라는 걸 감안했을 땐 이 정도로 무게중심이 낮은 차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나니까 이제는 마치 오뚜기처럼 차가 코너링을 할 때 이렇게 제대로 올라서는 걸, 정말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센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만들어 왔는데 버튼을 눌러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바뀌어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계기판은 바뀌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근데 이 차는 컴포트 모드를 했을 때 계기판 바뀌죠. 내비게이션도 바뀌어요. 요 밑에 버튼 색깔도 바뀝니다. 요 옆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바뀌어요. 다 한꺼번에 바뀌는 거죠. 스포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포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밑에, 요 위에, 여기 다 바뀌는 거죠. 이코? 이코는 뭔가 보통 우리 생각할 땐 이코라고 하면 약간 에코니까 초록초록하게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색깔을 나타내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도 아까워, 이런 느낌으로 무채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느낌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차인가 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실제로 움직여보면 뭐 정말 막 딱딱하거나 이런 차가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다지 단단하지 않은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요. 테슬라를 탔을 때 느껴지는 그 단단함 정도의 단단함은 아니에요. 꽤 승차감이 좋다. 핸들을 돌렸을 때도 꽤 따라오는 느낌이 좋다. 이 단단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차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들이 다이나믹하게 당연히 잘 달리죠. 사실은 능력을 놓고 보면 프랑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프랑스가 오히려 더 뛰어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푸조 WRC에서 열심히 달렸죠. 르망 24시에서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르노는 지금 F1 팀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고성능 알핀 브랜드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랑콜레오스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알핀은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진짜 퓨어 스포츠카, 완전 전용 모델 자동차들을 알핀이라고 합니다. 유럽이 크게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독일 차는 약간 아우토반적이죠. 딱 안정적이고 딱 단단한 자동차로 핸들을 돌려도 빡빡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빡빡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독일의 자동차였다면 프랑스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프랑스는 WRC라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길들을 보면 꼬불꼬불합니다. 벨지언 로드 같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레이스를 하더라도 WRC 위주로 더 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다이나믹하게 핸들링을 막 이렇게 돌리는 이런 쪽에 좀 더 강점이 있고, 독일 자동차에서는 고속도로를 쫙 달릴 때 안정감이 있구만 이러면서 쭉 달리는 이런 느낌에 더 강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우리나라는 저는 이런 와인딩 로드를 갈 때나 아니면 약간 거친 도로를 갈 때는 프랑스의 세팅이 조금 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그만큼 주행 감각을 중시하고 있고, 이 차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고 몰랑몰랑하면서도 쫀득한 느낌이 드는 그런 핸들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특성 아주 마음에 드네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86%인 상태에서 487km 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를 이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 것에 영향을 받지 않네요. 에어컨을 꺼볼까? 에어컨을 꺼도 영향을 받지 않네요. 이런 건 오로지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주행한 그 히스토리만 보고, 네가 아무리 이코 모드로 바꾸거나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너는 어차피 이렇게 운전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내 운전 습관에 맞춰서 남은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은 주행거리는 지금 486km. 주행거리 꽤 되죠. 86%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 그러면 500km를 그냥 넘긴다는 얘기인가? 아마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인증 주행거리는 443km. 지금 86%인데 486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마도 인증 주행거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 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앞차와의 거리를 좀 좁혀서 한번 에이다스를 실행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앞차를 따라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차와의 거리는 지금 최소 거리로 맞췄는데요. 최소 거리가 이 차는 프랑스 차잖아요. 프랑스 특유의 이 명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이 정도는 뛰어야지 말이야. 누가 이렇게 껴들려고 하면 좀 껴주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모르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현대기아로 치면은 한 현대기아 3단계. 네. 현대기아 3단계가 여기선 1단계다. 뭐 물론 가속 페달을 좀 밟으면 돼요. 밟으면 가까이 갑니다. 네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느긋하게 운전을 해줄게. 와,
이 정도 들어오면 알아서 감속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감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걸 함부로 못합니다. 90% 차가 껴들었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급제동해야 되죠. 근데 90% 확실하잖아. 만약에 10%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니면 5% 아니면 1%라도 아니면 어떡할 건데, 1% 아닌데 차가 급제동을 하면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그렇게 해서 욕 먹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단 1%라도 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거야. 뭐 물론 급제동이라고 해서 정말 딱 멈춰서는 그런 급제동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갑자기 훅 이렇게 밟는 거지. 그럼 훅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야 차가 어떻게 그러냐 라면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메이커들은 정말로 껴드는 상황에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동을 했으면 만약에 진짜로 차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위험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차가 껴들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나는 정말 자율주행을 100%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걸 나는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걸 적용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 게 테슬라고, 나머지 메이커들은 어쨌든 이건 어시스트일 뿐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차로 중앙 유지는 괜찮은지, 지금 선이 막 없어요. 선이 없는 곳에 한번 와서 차로 중앙 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나요? 잘하나요? 그렇죠. 선이 이렇게 마땅치도 않은데 잘 됐고요. 지금 여기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핸들 잡으세요. 떴죠? 핸들은 정전식이에요. 건드리면 알아서 이렇게만 잡아도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지하네요. 와, 화면 진짜 밝다. 진짜 선명하고. 야, 여기 계기판도 이렇게 밝고 선명한가? 요즘 들어서 자동차 중에 이렇게까지 선명한 게 있었나 싶은 정도로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부분만 밝게, 그것도 굉장히 유채색으로 아주 강한 그런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대비가 돼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자도 아주 큼직큼직하고 굵직굵직해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너 지금 속도계 봐야지 딴 거 뭘 봐? 속도계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연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작게 해서 보여줄게. 주행 가는 거리도 중요한 정보인데 그것도 보여줄게. 그런 것들이 내가 속도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도록 하는 위치에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림에 전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적절하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를 좀 낭비하는 면은 있어요. 지금 디스플레이에 여기까지는 실제 사용되는 거고 이 아래쪽은 이게 반사된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을 굳이 놔뒀다는 것도 아주 재밌고, 디스플레이에 한 70%도 채 안 쓰는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재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계기판을 이 위에다 올려놨어요. 핸들을 줄이고 계기판을 올리고 그러면서 저 앞에 전방을 바라보면서 계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을 푸조가 너무 잘했고, 기존에 있던 선입견을 깨뜨리는 부분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 것들도 요즘 질비달이 르노로 넘어와서 그런지 르노도 이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계속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프랑스 기업답달까? 디스플레이가 12인치라고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요. 아, 디스플레이가 12인치인데 시원시원하다? 아니 12인치가 이렇게 클리가 없는데요 하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 현대차 12인치 요만하니까. 현대차 12인치를 그냥 세로로 바꾸면 훨씬 커 보이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큰 거예요. 가로를 세로로 바꾼 게 아니고 비율이 바뀐 겁니다. 비율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가로로 길어서 11대 4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율이 아주 이상한 거죠. 아주 이상한 기다란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비율에서는 그렇게 가로로 길면 그만큼 면적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면적이 넓으냐면 같은 대각선 길이일 땐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일 때 가장 면적이 큽니다.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보다 지금 이게 16대 9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붙인 거기 때문에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더 이상은 대각선 길이로 디스플레이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깥이 32도거든요 32도에 계속 뜨거운 곳에 있는데 안 뜨거워져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다가 은나노 코팅을 했다 해서 유리 바깥에 코팅이 돼 있는 걸 내세우는데, 지금 르노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런데도 유리가 뜨거워지지 않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밝기를 지금 밝게 해놔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글래스 루프는 솔라 베이라고 해서 항구를 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항구, 그런 겁니다. 햇빛아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막으려면 디지털로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형태도 굉장히 멋지죠. 사이드미러가 유럽 사이드미러하고 우리나라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달라요. 유럽 자동차들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르쉐 같은 걸 처음 타신 분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편에 사각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에서는 뒤쪽에서 추월하는 차가 왼쪽 뒤에서 막 오잖아요. 저 추월하는 차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볼록 거울로 돼 있어서 거리를 알 수가 없으면 껴들 때 굉장히 어렵겠죠. 저 뒤에서 오는지 바로 뒤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적어도 평평한 거울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유럽 자동차들은 이쪽이 평평한 유리예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이게 볼록 유리죠. 볼록 유리는 거리감을 알기 어렵고 평평한 유리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이런 유리입니다. 이중 초점 유리. 안경 같은 경우도 다초점 렌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이는 평면, 가장자리는 볼록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가 없으면서 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울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걸 양쪽에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차가 오게 되면 이 사각지대 경보에 불이 켜지도록 하는 그런 경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동차를 오랫도록 만들어 본 회사의 노하우가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유럽에서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그 많은 테스트에서 다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유로엔캡 같은 경우는 충돌 안전성 별 5개를 받으면서 1등급을 달성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차에 속하는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로엔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차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파이어맨 액세스라고 하는 장치가 있다. 파이어맨 액세스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났을 때 배터리에 불을 어떻게 끄냐? 배터리에 불을 끄기 위해서 배터리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이커들도 있죠. 이런 화재 방제 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죠. 배터리 밑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은 뚫어서 철판까지는 뚫어야 되고 그 안에 배터리 셀은 뚫지 말아야 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파이어맨 액세스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르노 차들은 다 배터리에 파이어맨 액세스가 있어서 이 배터리 팩이 불이 나면 주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물을 쏘면 배터리 셀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제공해 줍니다. 그걸 이용하면 이 배터리가 화재가 나도 쉽게 불을 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파이로 퓨즈라는 것도 있어요. 전기차들 중에서 일부 차종에는 있습니다. 이 차를 비롯해서 테슬라도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만약에 차단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딱 분리시키는 장치가 분리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릴레이 같은 게 떨어지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전기를 필요로 하니까. 근데 파이로 스위치는 뭐냐면 그게 떨어지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이로는 뭐냐면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이 퓨즈 자체에 화약을 넣고 그 화약이 폭발해서 전원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퓨즈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차에 말도 안 되는 전압이 확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뭔가 충돌이 발생해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건드리게 된다거나 이 고전압 배터리에 뭔가 손상이 입혀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고전압 배터리가 차체에 전원을 흘리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로 스위치 자체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로 스위치를 장착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테슬라와 르노 같은 경우는 파이로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이 150kW까지만 된다. 20%에서 80%까지 34분 걸린다. 정말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보다 더 빠른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빠른 차들을 보면 속도가 250kW도 충전이 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충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기차 충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급속 충전으로 250kW 충전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격 못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고 있더라도 그런 걸 찍먹이라고 하는데 200을 넘는 경우가 잠깐 있고 바로 쭉 내려와.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충전 시간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샤스파이가 타는 차가 캐스퍼 일렉트릭인데 캐스퍼 일렉트릭이 최고 충전 속도가 얼마나 나오죠? 10km 스펙상 90km. 급속 충전 할 만하죠? 네, 하고 다닐만 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30분 정도. 30분? 뭐야, 비슷하잖아. 걔는 배터리 팩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90kW 나오는 차가 실제로 정말로 너무 느려서 못하겠냐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차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 30분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느리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전 속도는 대략 EV3와 비슷한 정도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는 모든 면에서 아마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빠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왜 통풍 시트를 안 넣어줘? 유럽 사람들은 습한 더위 이런 걸 아나? 우리나라가 부기가 조금 낮잖아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남쪽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위고 프랑스도 우리보다 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선선해. 한여름에도 30도 넘는 일이 별로 없어. 에어컨 꼭 필요한가? 라고 해서 집에 에어컨 없는 집이 그렇게 많아. 근데 기후 변화가 생겼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독일이 요즘 서울보다 더워요.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차들 보면 깜짝 놀래요. 이 정도 차급에 통풍 시트를 넣어준다고? 이야, 이거 진짜 편리한 거네 라면서 요즘들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걸 이제야 알았냐?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필요한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차 팔려면 통풍 시트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지금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잘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잘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카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일단 핀치 줌이 안 되잖아. 핀치 줌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돌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너무 느리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의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 카플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나오는 iOS 26이라고 하는 이걸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카플레이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핀치줌, 멀티핑거 제스처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OS 26 내년에 여러분들이 보실 이 시스템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무튼 이런 식의 아쉬움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에서도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시트의 앞부분 방석을 올리거나 뒷부분만 올리거나 이렇게 앞뒤를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트에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품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요게 정말 톡 튀고 나머지는 단점이지만 그 단점을 상쇄하는 형태의 자동차가 있다면 두루두루 만족감이 크고 모든 부분에서 고루 만족시키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고루 만족시키는 류의 자동차입니다. 저도 기자협회라든지 다양한 협회에서 단체로 올해의 차를 뽑는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그런 걸 해보면 그 올해의 차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뛰어난 자동차가 아니라 두루두루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 두루두루 이 모범생 같은 자동차가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차도 올해의 차를 받게 됐는데 그 올해의 차를 받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 두루두루 성능이 좋은 자동차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세닉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본기에 충실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1000대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만에 팔릴지가 관건이고 아마 2달 안에 다 팔리지 싶은데 가격이 그런대로 착하게 나왔죠. 지금 기본 가격이 4000 중후반대에서 나오게 될 거고 가장 높은 트림도 아마 5000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만족스러운 자동차를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다른 자동차와 차별화되는 그런 자동차를 탄다는 점에서 르노 세닉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